누구냐? 감히 내 딸의 검은고에 손을 댄 놈이! 호랑이 대감의 고함 소리에 기왓장이 들썩였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선 대감의 눈앞에 보인 건 비단옷을 입은 귀신도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엌 아궁이 앞에서 숯검댕이를 묻히고 살던 집안에서 가장 천한 계집종이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마님. 바들바들 떠는 노비를 향해 대감이 칼을 높이 쳐든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슬퍼런 칼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더니 천하의 호랑이 대감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통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그날 밤 빗소리에 묻힌 사랑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치며 기와 지붕을 때리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최대감 대가인들은 호랑이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두려워 숨을 죽인 채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안채의 불은 모두 꺼졌으나 사랑채에는 제사상에 올린 향 연기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며 10년 전 죽은 딸을 기리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지요. 최대감은 조정에서 호랑이라 불릴 만큼 성정이 대쪽 같고 엄격한 인물이었어요. 한 번 화를 내면 온 집안이 벌벌 떨 정도였거든요. 특히 10년 전 외동딸 매화를 잃은 뒤로는 웃음을 완전히 잃고 불면증에 시달려 왔답니다. 매화가 검은고를 타던 사랑채는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이 되어버렸지요. 이 집에서 가장 천한 신분인 부엌대기 옥부는 아궁이 불씨를 살피라는 지시를 받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22살의 옥부는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라온 처지였답니다. 부모도 모르고 자란 고아 신세로 매일 아궁이 불을 떼고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지요. 거센 비바람에 덜컹거리는 사랑채 문틈 사이로 번쩍이는 번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했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대감이 목숨보다 아끼는 붉은 비단에 쌓여 있다가 바람에 살짝 드러난 검은 자아 검은고의 자태였답니다. 어머나! 옥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기씨가 살아계실 때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그 애절하고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평소라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곳이었지만 옥부는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환청 같은 검은고 소리에 홀린 듯 진흙 묻은 버선발로 사랑채 마루 위를 밟았습니다. 아기씨, 아기씨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선 옥부는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는 검은고 앞에 주저앉아 자신의 더러운 옷자락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숨을 골랐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지만 매일 박 집사가 정성스럽게 닦아놓아서 검은고는 여전히 윤이 났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술대를 찾으려 했으나 보이지 않자 바칠로 거칠어진 자신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펴서 현 위에 올렸지요. 사실 옥분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지난 10년간 매일 밤 부엌에서 몽당 빗자루에 수추로 줄을 그어놓고 담장 너머로 들었던 아기씨의 곡조를 흉내내며 손가락 끝이 닳도록 연습해왔거든요. 아기씨가 부르신 그 곡. 소녀도 알아요. 추운 겨울밤이면 손가락이 얼어붙어도 더운 여름밤이면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도 옥부는 매일 밤 빗자루 검은고로 연습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이 죽은 아기씨에 대한 그리움이었는지 아니면 타고난 재능의 갈망이었는지 옥분 자신도 알 수 없었답니다. 옥분의 손가락은 마치 수천 번 연습한 동작처럼 자연스럽게 현을 짚고 빗자루가 아닌 진짜 검은고
줄의 탄성을 느끼며 첫음을 튕겼어요. 아, 첫음은 둔탁했으나 이내 옥분의 손가락은 기이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빗소리를 뚫고 처절하고 날카로운 선율을 사랑채 가득 채웠답니다. 10년간의 연습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지요. 거친 손가락이 팽팽한 현에 쓸려 살갗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옥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무아지경에 빠져 눈물 젖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어요. 아기씨, 소녀의 마음이 닿나요? 소녀의 이 한스러운 마음이. 그때 연주하던 곡은 아기씨가 죽기 직전까지 매달렸던 미완의 곡이었답니다. 아기씨는 그 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세상 그 누구도 그 곡의 선율을 알지 못했거든요. 한편 안채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며 딸의 초상화를 들여다보던 최대감은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익숙한 곡조에 귀를 의심했어요.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대감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슴을 두드렸답니다. 그 곡은 분명히 죽은 딸 매화만이 알고 있던 곡이었거든요. 매화야, 매화가 돌아왔단 말인가. 대감은 딸의 혼백이 왔다고 확신하며 겉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 맨발로 비를 맞으며 사랑채로 달려갔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그 방으로 말이지요. 매화야, 매화야, 아비가 왔다. 방문 앞까지 들리는 선명한 검은고 소리에 이성을 잃고 문을 거칠게 열었답니다. 쾅. 그런데 최대감이 본 것은 딸의 자리에 앉아있는 비단옷을 입은 딸이 아니라 젖은 누더기를 걸친 천한 옥분이었어요. 대감은 경악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답니다. 너는 누구냐? 옥분은 대감의 등장에 쏘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대감마님의 검은고를 건드렸습니다. 감히 누가 이 검은고를. 대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10년간 억눌러 왔던 그리움이 터져 나오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대감은 문지방을 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 딸의 소리로구나. 내 딸의. 대감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사랑채를 가득 메웠지요. 옥부는 땅에 엎드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덜덜 떨고만 있었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소녀가 잘못했습니다. 일어나거라. 한참을 울던 최대감이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곡조를 어디서 배웠느냐? 소녀는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옥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부엌에서 빗자루로 무엇을 했다는 것이냐? 매일 밤 빗자루의 수추로 줄을 그어놓고 아기씨의 소리를 흉내내며 연습했습니다. 최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옥분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을 낚아채듯 잡아 펼쳤어요. 손가락 끝에 박힌 바칠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독특한 모양의 굳은 살을 확인했답니다. 이것은 검은 곳 하는 자의 손이로구나. 대감은 전율하며 중얼거렸지요. 그 굳은 살은 분명히 검은 고를 오랫동안 탄 사람만이 생기는 것이었거든요. 대감의 처절한 통곡 소리에 놀란 집사 박씨와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사랑채로 몰려들어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답니다. 집사 박씨는 40대 중반의 충직한 인물로 최대감 가문을 섬긴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는 옥분이 대감의 검은고를 건드린 것을 보고 얼굴이 새파래져서 소리쳤답니다. 감히 천한 것이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댔다. 박 집사는 하인들에게 손짓하며 명령했어요. 어서 멍석을 깔고 저 계집을 포박하라. 하인들은 서둘러 멍석을 깔고 옥분을 포박해 무릎 꿇렸지요. 옥분은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며 애원했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 집사가 몽둥이를 들어 옥분의 등짝을 내리치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눈물 자국이 선명한 최대감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옥분에게 다가왔답니다. 멈춰라. 대감마님, 이 천한 것이 감히 아기씨. 박 집사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대감이 호통을 쳤어요. 내가 멈추라 했다. 대감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하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뒤로 물러났지요. 최대감은 옥분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리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물었어요. 그 곡조를 누구에게 배웠느냐? 내년이 내 딸의 악보를 훔쳤느냐? 옥분은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훔친 것이 아닙니다. 소녀는 악보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곡을? 지난 10년간 부엌에서 빗자루를 거문고 삼아 매일 밤 아기씨의 소리를 흉내내며 연습했습니다. 박 집사가 콧방귀를 뀌며 끼어들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천한 것이 거문고를. 그것도 빗자루로. 정말입니다. 소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필사적으로 해명했어요. 매일 밤 부엌에서 몽당 빗자루의 수초로 줄을 그어놓고 아기씨께서 연주하시던 그 애절한 소리를 따라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이미 옥분의 손가락 끝에 박힌 굳은 살을 확인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거문고를 오랫동안 타는 사람만이 생기는 독특한 모양이었답니다. 대감은 옥분의 손을 더 자세히 살펴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것은 옥분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 그리고 엄지에는 현을 누르고 뜯는 동작을 수없이 반복해서 생긴 특별한 굳은 살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바칠이나 설거지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모양이었지요. 모두 물러가라. 대감이 갑자기 명령했어요. 대감마님? 박 집사가 당황하며 되물었답니다. 내 말을 못 들었느냐? 모두 물러가라. 하인들이 어리둥절하며 물러나자 대감은 옥분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신이 평소 콧노래로만 흥얼거리는 난해하고 빠른 가락을 즉석에서 불러주었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그것은 매화가 어려서 배우다가 포기했던 복잡한 곡이었지요. 대감도 가락만 기억할 뿐 정확한 연주법은 알지 못하는 어려운 곡이었답니다. 이 가락을 쳐보거라. 옥분은 잠시 눈을 감고 대감의 소리를 머릿속으로 되뇌더니 피 묻은 손가락으로 거문고 줄을 짚어가며 그 가락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한 음, 두 음. 점점 더 정확해져 가더니 마침내 대감의 가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재현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 번 들은 가락을 그렇게 완벽하게 재현하다니 그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옥분의 연주에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답니다. 그녀만의 감정과 해석이 담긴 깊이가 느껴졌지요.
그 천부적인 재능을 눈앞에서 확인한 최대감은 전율을 느끼며 옥분에게서 죽은 딸의 예술적 재능이 환생했음을 직감하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주로구나. 대감은 한참을 옥분을 바라보다가 박 집사를 불렀답니다. 박 집사. 예, 대감마님. 이 아이를 처벌하는 대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별채에 가두고 감시하라. 박 집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되물었어요. 별채에 가두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내 명령이 이해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명을 받들겠습니다. 별채는 귀한 손님들만 머무는 곳으로 노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하인들은 서로 수군거렸답니다. 부엌대기를 별채에? 대감마님이 정신이 온전하신가? 다음 날 아침 옥분이 죽지 않고 별채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담장을 넘어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호랑이 대감이 드디어 노망이 들었나? 부엌대기가 별채에 들어갔다니 세상에. 그 엄한 분이 어찌 그런 일을. 최대감은 별채에 갇힌 옥분에게 최고급 비단옷과 기름진 음식을 넣어 주었어요. 하지만 평생 거친 밥만 먹던 옥분은 불안감의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하고 구석에 웅크려 있었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옥분은 하루 종일 두려움에 떨며 지냈어요. 대감이 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이런 곳에 가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이 되자 대감은 직접 별채 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두려움에 떠는 옥분에게 딸이 쓰던 흑단으로 만든 술대를 건넸지요. 내 손가락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이것을 써라. 옥분은 술대를 받아들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대감마님, 소녀가 감히 이런 귀한 물건을. 그 술대는 매화가 아끼던 물건이었답니다. 최고급 흑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은실로 정교한 무늬까지 새겨진 귀한 것이었지요. 내 딸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다오. 대감은 나직이 부탁했어요. 술대를 쥔 옥분의 손과 옥분을 바라보는 대감의 눈빛이 교차했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주인과 노비가 아닌 예인 대 예인으로서의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지요. 옥분은 조심스럽게 술대를 잡고 검은고 앞에 앉았어요. 정말로 쳐도 되겠습니까? 쳐보거라. 술대를 사용한 옥분의 연주는 손가락으로 연주할 때와는 차원이 달랐답니다. 소리가 더욱 맑고 깊어졌지요. 대감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빠져들었어요. 그래, 이것이로구나. 이것이 내가 그리워했던 1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검은고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답니다. 마치 매화가 연주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지요. 그날 밤 이후로 대감과 옥분 사이에는 묘한 관계가 시작되었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음악으로 연결된 특별한 인연이었지요. 며칠 뒤 대감의 정적이자 과거 딸의 죽음과 연관된 호조 참판 김씨가 문안 인사를 핑계로 대감의 집을 방문했답니다. 김 참판은 50대 초반의 비릿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10년 전 매화의 혼담을 두고 최대감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지요. 당시 김 참판은 자신의 둘째 아들과 매화의 혼담을 추진했지만 대감이 완강히 거절했거든요. 그 일로 앙심을 품고 있던 김 참판은 은밀히 매화에게 독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었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김참판은 마당을 들어서자마자 별채 쪽을 유심히 살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거든요. 최대감, 오랜만이요. 김참판이 이런 곳까지 무슨 일로 최대감은 내심 불쾌했지만 예의상 차를 대접했답니다. 김참판은 대감과 마주 앉은 찻자리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요즘 댁내에서 밤마다 여인의 검은고 소리가 들린다는데 숨겨둔 기생이라도 생긴 것이오? 최대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소. 호호, 그러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는데. 김참판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계속했답니다. 과부가 된 지 10년이나 되었으니 외로움을 달랠 여인 하나쯤은 두고 싶으실 테지만 말이오. 하지만 양반이 기생을 집안에 들이는 것은 김참판. 최대감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이 지나치오. 아, 그럼 댁내의 검은고 소리는 귀신이 치는 것이오? 하하하. 김참판은 대감의 격한 반응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했거든요. 최대감은 김참판을 쫓아내듯 배웅했지만 그의 등 뒤에 꽂히는 김참판의 시선은 뱀처럼 차가웠어요. 김참판은 대문 밖을 나서자마자 심어둔 첩자를 불러 은밀히 지시했답니다. 별채에 숨겨진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와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첩자는 말 대신 눈짓으로 답하며 사라졌지요. 그날 밤 첩자는 부엌대기 하녀 막순에게 접근했어요. 막순은 20살의 순진한 처녀로 평소 예쁜 치장을 좋아했답니다. 막순아, 요즘 댁내 분위기가 어떠냐? 첩자는 고급 은비녀를 꺼내 보이며 물었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막순은 은비녀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너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이다. 요즘 별채에 누가 머물고 있는 것 같던데 정말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막순은 비녀를 받아들고 기뻐하며 말했지요. 별채에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엌대기 옥분이가 사라진 날부터 별채로 고기 반찬이 들어가더라고요. 옥분이라고? 예, 그 아이 며칠 전부터 종적을 감췄어요. 처음에는 도망친 줄 알았는데 첩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캐냈답니다. 그 옥분이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였느냐? 글쎄요, 평소 말수도 적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밤마다 부엌에서 뭘 하는지 소리가 났거든요. 밤마다. 네, 똑똑 하는 소리가. 뭘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첩자의 보고를 받은 김참판은 서재에서 중얼거렸답니다. 천안 부엌대기가 사라졌는데 별채에서 검은고 소리가 난다고. 김참판은 대감이 노비에게 빠져 정신을 놓았다고 추리했어요. 이것은 좋은 기회로구나. 천한 노비를 첩으로 삼아 양반의 딸처럼 꾸미고 국법을 어지럽히는 강상죄. 조선시대에는 신분제가 엄격해서 양반이 천민과 관계를 맺는 것은 큰 죄였거든요. 김참판은 이를 확실한 증거로 만들어 대감을 파직시키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음을 간파했지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옥분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대감을 망신 줄 절호의 기회를 기다려야겠어. 한편 별채 안에서는 옥분이 대감의 지도 아래 악보 보는 법을 익히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깥 세상의 험악한 분위기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답니다. 이 음표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을 굵게 누르라는 뜻이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것은요? 대감은 참을성 있게 옥분에게 악보를 가르쳐 주었어요. 옥분의 학습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답니다. 며칠 만에 기본적인 악보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복잡한 기법들도 금세 익혔지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런 재능을 본 적이 없어. 대감은 감탄하며 중얼거렸답니다. 그런데 김참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대감은 어느 날 새벽 아무도 몰래 옥분의 노비 문서를 꺼내 화로에 던져 태워버렸어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대감은 중얼거렸지요. 이제 너는 노비가 아니다. 양인으로 살아가거라. 노비 문서가 없으면 옥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었거든요. 대감은 미리 위험을 막으려 한 것이었답니다. 김참판은 대감의 환갑연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조정의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옥분의 정체를 폭로하여 대감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짰어요. 환갑연이라. 완벽한 기회가 아닌가. 환갑연 초대장을 받은 김참판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사병대장에게 은밀히 명령했답니다. 잔치 당일 대감의 집을 포위하고 대기하라. 내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들어가서 현장을 장악해라. 알겠습니다. 나리. 대감도 김참판의 계략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옥분을 지키기 위해 집 안의 경비를 강화하고 박 집사에게 엄명을 내렸답니다. 낯선 자가 얼씬거리면 즉시 잡아들이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최대감과 옥분은 다가올 비극을 모른 채 완성되지 못했던 딸의 마지막 곡을 완성하기 위해 밤샘 연습에 몰두했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연주해야 할까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옥분의 검은고 소리가 깊어질수록 대감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담장 너머에서는 김참판의 첩자들이 은밀히 감시하고 있었고 마을에서는 점점 더 흉흉한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답니다.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이는 늦가을, 별채 안에는 묵향과 검은고 소리가 어우러져 학구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최대감은 옥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옥분아,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연이다. 연이라니요. 옥분은 자신의 새 이름을 되뇌며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진을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너도 천한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니까.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소녀에게 이름을 주시다니. 이름이 있다는 것은 노비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대부분의 노비들은 그냥 아무개 내 아이 또는 일하는 곳의 이름으로 불렸답니다. 최대감은 더 이상 연을 하대하지 않고 제자로서 예우하며 그녀의 자존감을 세워주었지요. 당시 선비들의 아낀 검은고를 여자가, 그것도 노비 출신이 다루는 것은 금기시되었지만 대감은 연의 재능이 그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다고 확신했거든요. 연아, 검은고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글을 모르면 악보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오늘부터 글 공부도 함께 하자. 글까지 배워도 되겠습니까? 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노비가 글을 배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대감은 직접 벼루에 먹을 갈아 연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연의 학습 속도는 놀라웠어요. 하루에 몇십 개의 한자를 외웠고 일주일 만에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천, 지, 인, 하늘천자,
땅지자, 사람인자. 연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는 모습을 보며 대감은 흐뭇해했답니다. 잘한다, 연아. 내 손은 정말 신기한 손이구나. 몇 달이 지나자 연은 그를 모르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음악뿐만 아니라 시와 서화에 대한 식견까지 넓히며 껍데기만 노비였을 뿐 뼛속까지 예인으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어느 날 밤 대감은 연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딸이 죽기 전 피를 토하며 쓰다만 얼룩진 악보였답니다. 연아, 이것을 보거라. 연이 악보를 받아보니 중간 부분부터 빈 공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요. 이것은 내 딸 매화가 죽기 직전까지 만들려던 곡이다. 하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했지. 대감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답니다. 이 곡의 뒷부분은 네가 느끼는 대로 채워보거라. 이것을 제가 완성한다고요? 연은 깜짝 놀라며 악보를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그것은 대감이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역이었는데, 이제는 연을 믿고 그녀에게 창작의 자유를 허락한 것이었답니다. 연은 며칠 밤낮을 고뇌하며 악보를 끌어안고 끙끙 앓았어요. 자신이 살아온 천한 삶의 한과 대감에게 받은 은혜의 따뜻함을 어떻게 곡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아기 씨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연은 매일 밤 촛불을 켜놓고 악보를 들여다보며 영감을 기다렸지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에 겨워 미소를 짓기도 했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밤 연에게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악보의 빈 공간을 채워나갔답니다. 연이 완성한 부분은 처절한 슬픔에서 시작해서 점차 희망으로 변해가는 선율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을 노래한 것 같았지요. 대감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딸이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에 빠졌답니다. 매화야, 네가 돌아온 것이냐? 완성된 곡을 대감 앞에서 처음 연주하는 날이 왔어요. 연의 검은고 소리는 슬프면서도 웅장하게 울려 퍼져 지나가던 새들조차 처마 끝에 앉아서 듣게 할 만큼 경이로웠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대감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빠져들었어요. 전반부는 매화가 남긴 원곡의 애절함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후반부는 연이 새로 만든 부분으로 희망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연주를 듣던 최대감은 10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연의 손을 잡았답니다. 고맙다, 연아. 대감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너는 내 딸의 대용이 아니라 조선 제1의 거문고 명인이다. 대감의 인정에 연은 엎드려 오열하며 대감의 발등에 눈물을 쏟았어요. 대감마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일어나거라. 너는 더 이상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다. 두 사람은 신분과 나이, 성별을 초월하여 음악으로 소통하는 진정한 지음의 관계가 되어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하지만 담장 밖에서는 김참판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문에 침을 뱉고 가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답니다. 호랑이 대감이 기생을 끼고 산다더라. 양반이 천한 것과 어울려 강상이 무너졌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참판이 퍼뜨린 소문들이 효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대감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답니다. 연을 계속 숨겨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지요. 마침내 대감은 위험한 결심을 했어요. 환갑연 당일 연을 숨기는 대신 세상에 공개하여 그녀의 실력을 인정받게 하고 김참판의 모함을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었답니다. 연아, 내일 환갑연에서 네가 연주를 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까? 그렇다. 두려우냐? 연은 대감의 결심을 전해 듣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대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최고의 연주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검은고 줄을 팽팽하게 조였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대감마님이 계시는데. 그날 밤 연은 마지막 연습에 몰두했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대감의 환갑 잔칫날이 왔답니다. 새벽부터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마당에는 화려한 오색 차일이 쳐지고 전국 각지에서 온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졌지요. 박 집사는 하인들을 지휘하며 분주히 돌아다녔답니다. 어서 상을 더 높이 올려라. 오늘은 대감마님의 환갑이시다. 음식 나르는 순서도 잊지 말고. 조정의 대신들과 김참판 일당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며 도착했어요. 겉으로는 축하 인사를 건네지만 속으로는 대감의 몰락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답니다. 최대감, 환갑을 축하하오. 오래 기다렸던 날이군요.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요. 김참판은 상석에 앉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때를 기다렸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르자 좌중의 분위기도 점점 달아올랐어요. 대신들은 정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답니다. 요즘 조정 분위기가 어떻소? 글쎄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요. 김참판은 적당한 시점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최대감, 요즘 댁내에서 밤마다 검은고 소리가 들린다던데. 좌중이 조용해졌답니다. 모든 시선이 김참판과 최대감에게 집중되었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최대감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반문했어요. 아, 모르시는 채 하시는군요. 대감께서 선비의 아낀 검은고를 계집에게 가르쳤다는데 그 해괴한 재주나 한번 봅시다. 김참판의 도발에 좌중이 술렁였답니다. 정말입니까? 검은고를 여자가, 그것도 집안에서. 좌중이 숨을 죽이고 대감의 입만 바라보는 가운데 최대감은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이미 각오한 일이었지만 막상 순간이 닥치니 주저되었답니다. 하지만 연을 평생 숨겨둘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마침내 최대감은 당당한 표정으로 결심을 굳혔어요. 좋소. 보여드리지요. 대감이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답니다. 대감의 신호에 따라 고운 비단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연이 장막 뒤가 아닌 사람들 앞 한가운데 마련된 연주석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 여자가 누구요? 얼굴이 참 고우군. 그런데 어디서 본 듯한. 수군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연은 온몸이 떨렸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연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고를 잡았지만 대감의 따뜻하고 묵직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깊은 심호흡을 했어요. 대감마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이 검은고 앞에 단정히 앉자
잔칫집의 소란스러움이 점차 가라앉았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연이 첫음을 튕기자 청아하고 묵직한 소리가 잔칫집을 단번에 잠재우고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 이런 소리가. 연의 손끝에서 시작된 연주는 점차 고조되어 갔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애절한 선율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웅장하고 격정적인 가락으로 변해갔지요.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는 듯한 역동적인 연주였어요. 연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그때마다 새로운 선율이 태어났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천한 출신의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고고하고 압도적인 소리에 넋을 잃었어요. 몇몇 노대신들은 죽은 대감딸 매화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이것은 매화 아기씨의 연주와 흡사하군. 어떻게 이런 신의 경지로다. 연의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냈거든요. 김참판조차 연의 압도적인 실력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입을 벌리고 바라보다가 자신이 꾸민 계략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초조하게 술잔을 만지작거렸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저런 실력이.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연주했어요. 그녀가 완성한 매화의 유작 부분이었답니다. 처절한 슬픔에서 시작해서 점차 희망으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선율이었지요. 마지막 음이 길게 여운을 남기며 끝나자 잠시의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감동의 순간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훌륭하다. 이런 연주를 듣다니. 정말 놀랍구나. 최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에게 다가가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나직이 속삭였답니다. 수고했다, 내 딸아. 연은 생전 처음 받아보는 환대와 박수, 그리고 대감의 인정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온전한 한 명의 예술가로서 빛났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감과 연이 서로를 마주보며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 찰나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당 입구에서 우렁찬 소리와 함께 무장한 관군들이 들이닥쳤답니다. 어명이다. 잔치상은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비명을 지르는 하객들 사이로 김참판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며 잔치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최대감은 천민을 양반으로 속이고 국법을 어지럽힌 죄로 체포한다. 김참판, 이것이 무슨 짓이오. 이제 그 더러운 정체가 드러났소. 순식간에 환가변의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었답니다. 들이닥친 관군. 환가변의 환호가 비명으로 바뀐 다음 날 새벽, 김참판이 미리 손을 써둔 사헌부 관리들이 최대감 댁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답니다. 쾅, 쾅, 쾅. 문을 열어라. 사헌부 관리다. 박 집사가 서둘러 대문을 열자 10여 명의 관군들이 칼을 든 채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들의 우두머리 격인 사헌부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치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최대감은 천민을 양반으로 속여 국법을 유린하고 영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생 노름을 했다는 죄목으로 즉시 체포한다. 무슨 소리요? 나는 역적이 아니요. 최대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리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김참판의 사주를 받은 관군들은
늙은 대감을 거칠게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어른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 박 집사가 항의했지만 관군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대감마님, 여는 별채에서 뛰쳐나와 대감을 보호하려다 관군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왔어요. 죄인처럼 포박당해 감옥 수레에 실렸답니다. 연아, 연아. 대감은 멀어지는 연을 보며 피를 토할 듯 절규했어요. 그간의 과로와 충격이 겹쳐 가슴을 부여잡고 피를 한 움큼 토하며 혼절했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박 집사가 부르짖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인들이 서둘러 대감을 안채로 옮겼지만 대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감옥에 갇힌 여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독방에서 두려움보다 대감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새 흐느껴 울었어요. 대감마님, 제발 무사하시기를. 소녀는 괜찮으니 부디 건강하시기를. 감옥은 음침하고 차가웠답니다. 곰팡이 냄새와 쇠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여는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연의 감옥에 김참판이 찾아왔어요.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비열한 거래를 제안했답니다. 네가 대감의 첩이 되어 그를 영모 주동자로 고발하면 너는 살려주고 내 첩으로 삼아주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른 척하지 마라. 너 같은 천한 것이 어떻게 그런 거문고 실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분명 대감이 기생으로 길렀을 것이다. 김참판의 말에 여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대감마님은 소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하하. 그럼 더욱 추악한 일이 아닌가. 여는 김참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답니다. 짐승의 첩이 되느니 사람의 종으로 죽겠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분노한 김참판은 연의 손가락을 가리키며 옥졸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명령했어요. 대감이 아낀다는 저 건방진 손가락을 다 으깨버려라. 다시는 검은 꼴을 타지 못하게. 아니요, 손가락만은. 제발 손가락만은. 여는 절규했지만 옥졸들은 쇠망치를 들고 다가왔답니다. 한편 집에서 의원을 부르며 사경을 헤매던 최대감은 의식이 혼미한 와중에도 연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어요. 박 집사. 예, 대감마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대감은 흐릿한 눈으로 집사 박 씨를 불러 자신이 젊은 시절 왕을 호위하며 목숨을 구하고 받았던 비밀스러운 서신과 면주권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었답니다. 사당 마루 밑을. 파보거라. 사당 마루 밑이라고요? 면주권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것만이 연을 살릴 수 있어. 면주권은 왕이 목숨을 구해준 신하에게 내리는 특별한 패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죽음을 면하는 권리였어요. 박 집사는 대감의 명을 받들기 위해 관군들이 지키고 있는 집안을 몰래 빠져나가 비밀 장소인 사당 마루 밑을 파헤쳤답니다. 여기 있구나. 한참을 파헤친 끝에 박 집사는 비단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왕의 어세가 찍힌 면주권과 함께 대감이 왕을 구한 일을 증명하는 서신이 들어 있었답니다. 고문으로 손가락이 으깨질 위기에 처한 여는 손이 망가지면 다시는 대감을 위해 연주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제발, 손가락만은. 대감마님을 위해 연주해야 합니다. 조용히 해라. 내 주제에 무슨 연주냐?
옥졸이 망치를 들어 올리려 하는데 갑자기 감옥 밖에서 소란이 일었답니다. 누구냐? 감옥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사헌부 박 집사다. 급한 서신을 전해야 한다. 박 집사가 금품을 뿌리며 옥졸들을 매수해 연에게 면주권의 존재를 알려주었어요. 연이야, 희망을 잃지 마라. 대감마님이 너를 구할 방법을 마련해 두셨다. 김참판은 연의 처형 날짜를 3일 뒤로 잡고 이를 대감에게 알리며 그가 고통 속에 죽어가게 만들려는 잔인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답니다. 3일 뒤 저 계집을 형장에서 처형한다고 최대감에게 전하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연은 피투성이가 된 손을 가슴에 품고 대감이 가르쳐준 노래를 속으로 부르며 기적을 바랐답니다. 대감마님, 소녀를 구해 주십시오. 소녀는 아직 아기씨의 곡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김참판이 승리를 확신하며 웃고 있었지만 박 집사는 은밀히 암행어사를 찾아 대감의 서신을 전달하고 있었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지요. 처형을 하루 앞둔 날 밤, 연은 감옥 안에서 퉁퉁 부은 손가락으로 차가운 바닥을 긁으며 마음속으로 대감을 위한 마지막 곡을 연주하며 죽음을 준비했답니다. 대감마님, 내일이면 소녀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연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고문으로 상처난 손가락들은 아직도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답니다. 다음 날 정오, 한양장터에 마련된 형장에는 연의 처형을 구경하려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연을 손가락질했답니다. 저 계집이 호랑이 대감을 홀렸다더라. 천한 것이 양반 행세를 했다니. 강상죄는 죽어 마땅하지. 연은 망나니의 칼춤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무릎 꿇려졌어요. 옥졸들이 그녀의 목에 하얀 천을 둘러주었답니다. 김참판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최대감도 끝장이다. 저 계집이 죽으면 대감은 괴로움에 못 이겨 저절로 죽을 것이야. 김참판이 처형 명령을 내리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형장 입구에서 우렁찬 호령이 울려 퍼졌답니다. 멈추시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병색이 완연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최대감이 가마에서 내리고 있었답니다. 최대감. 김참판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최대감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형장 가운데로 걸어와 왕이 하사한 낡은 면주권을 높이 쳐들고 외쳤답니다. 이 아이의 목숨은 선왕께서 보장하신 것이다. 그것이 설마. 김참판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면주권의 존재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당황한 김참판이 반박했지요. 그것은 대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저 천한 죄인에게는 쓸 수 없소. 내 목숨을 이 아이에게 주겠다. 대감이 강경하게 맞서자 팽팽한 대치가 시작되었어요.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면주권이라니. 정말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늘이 내린 재주라는데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민심이 동요하자 김참판은 난처해졌답니다. 하지만 그는 연의 망가진 손을 보고 승산을 확신하며 더 큰 도박을 걸었어요. 좋소. 전연이 연주로 내 악공들을 이기지 못하면 대감도 영모죄를 인정하시오. 그 말 잊지 마시오. 대감이 단호하게 답했답니다. 형장 한복판에 검은 고가 놓이고
연은 피멍이 든 손으로 다시 검은고를 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어요. 김참판은 자신의 악공들을 불러왔답니다. 모두 궁중에서 활동하던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었지요. 저희가 먼저 연주하겠습니다. 악공들의 연주가 시작되자 화려한 기교가 넘쳐났어요. 빠르고 복잡한 선율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답니다. 오, 역시 궁중 악공답군.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하지만 여는 눈을 감고 대감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악공들의 연주는 화려하지만 영혼이 없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악공들의 연주가 끝나자 연이 검은고 앞에 앉았답니다. 한음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어요. 대감마님, 소녀의 마지막 연주를 들어주십시오. 연의 손가락 터진 상처에서 피가 다시 터져 현을 적셨지만 그녀는 육체의 고통을 정신력으로 이겨내며 화려함 대신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처절한 소리를 냈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인간의 일생을 담은 듯 했어요.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과 감사가 교차하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형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악공들도 자신들의 연주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 소리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어왔어요. 악공들은 연의 기세에 눌려 연주를 멈추거나 박자를 놓치는 등 패배를 자인했답니다. 어떻게 저런 신의 경지로구나. 이것이 진정한 음악이로구나. 군중들이 연의 연주에 압도되어 감탄하고 있을 때 군중 틈을 비집고 나온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마패를 들어 올렸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어요. 암행어사는 대감이 미리 보낸 서신을 증거로 김참판의 과거 비리와 딸을 죽인 증거를 들이대며 외쳤답니다. 역적 김씨를 포박하라. 이것이 무슨... 김참판이 당황해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10년 전 매화 아기 씨를 독살한 것도 내 짓이었구나. 그건 증거가,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암행어사가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자 김참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김참판과 그 일당이 역졸들에게 줄줄이 엮여 끌려가고 대감은 형장 위로 올라가 피투성이가 된 연을 품에 안고 오열했어요. 살았다. 이제 살았다. 백성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서는 최대감과 연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두 사람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며 형장의 핏자국을 지웠답니다. 대감마님, 정말 끝났습니까? 그렇다, 연아. 이제 정말 끝났다. 반년 뒤 최대감은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한양의 집을 정리한 뒤 연과 함께 산세가 수려한 고향으로 낙향했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연아. 대감은 기와집 대신 산자락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연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소박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여생을 시작했어요. 대감마님, 이 배추는 어떻게 자랐나요? 아직 작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크고 실한 배추가 될 것이다. 연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닌 대감의 양녀이자 동반자로서 병약해진 대감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밤이면 책을 읽어주었답니다. 산속 생활은 한양의 복잡한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시냇물 소리만이 들리는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툇마루에서 대감은 연의 무릎을 베고 누워
연이 켜는 검은고 소리를 자장가 삼아 낮잠을 청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었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들려줄 것이냐? 대감마님이 좋아하시는 그 곡으로 하겠습니다. 연의 검은고 실력은 나날이 더욱 깊어졌어요. 한양에서의 고난을 겪으며 더욱 성숙해진 그녀의 연주는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답니다. 산속 생활은 평화롭기 그지없어서 두 사람의 검은고 합주 소리는 산짐승들과 지나가는 바람만이 듣는 유일한 관객이었지요. 가끔 마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연의 연주 소리에 이끌려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어요. 저 할아버지와 따님의 연주는 정말 하늘이 내린 소리군요. 그런 검은고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하지만 대감과 연은 세상 사람들의 찬사보다도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어느 늦가을 밤이었어요. 대감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연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연아. 예, 대감마님. 연도 대감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요 며칠 대감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해 가고 있었거든요. 너를 만나 내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비로소 봄이 되었다. 대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대감마님, 매화를 잃고 10년 동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야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대감마님은 소녀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고맙다, 연아. 정말 고맙다. 대감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자 연은 곡소리를 내어 우는 대신 밤새도록 대감이 가장 좋아했던 곡을 연주하며 그의 영혼을 배웅했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버지. 연은 처음으로 대감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자신의 진심이었거든요. 대감의 장례식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연의 검은고 소리가 3일 밤낮으로 산자락을 휘감아 조문 온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어요. 저런 애틋한 검은고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 지성으로 모신 분이었나 보네요. 연은 대감의 무덤가에 작은 움막을 짓고 3년상을 치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저녁으로 검은고를 타며 대감의 넋을 위로했답니다. 3년상이 끝난 후에도 연은 대감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끔 마을에서 혼담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연은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된 연은 여전히 대감의 무덤가를 지키며 전설적인 검은고 명인으로 불렸지만 세상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산을 오르던 젊은 나그네들이 무덤가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연주 소리에 이끌려 다가가면 늙은 연이 허공을 향해 미소 지으며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나그니가 물었지요. 할머니, 누구를 위해 연주하십니까? 연은 주름진 얼굴로 하늘을 응시하며 대답했어요. 저기 별이 된 호랑이 한 마리를 재우고 있답니다. 호랑이요? 그래요. 무섭고 엄한 호랑이였지만 소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버지였어요. 연의 이야기는 점점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답니다. 검은고의 신선이 된 여인의 이야기,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사제지간의 이야기가 되어 후세에 길이 남게 되었지요. 연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산자락에는 매일 밤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가슴 깊이 무언가 따뜻한 것이 전해진다고 했답니다. 화면은 연의 손끝에서 흩어지는 검은고 선율과 대감의 무덤가에 핀 하얀 들꽃, 그리고 처마 끝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를 비추며 긴 여운 속에 서서히 암전되었답니다. 이것이 호랑이 대감과 곡비 연의 이야기였어요. 신분과 편견을 뛰어넘은 진정한 지음의 아름다운 이야기였답니다. 이렇게 호랑이 대감과 곡비 연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천한 신분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이 내린 재능을 품고 있던 옥분이 연이라는 이름을 얻고 진정한 예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분과 편견의 벽을 음악이라는 순수한 예술로 뛰어넘은 두 사람의 인연은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최대감은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을 연을 통해 치유받았고, 연은 대감을 통해 진정한 스승이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이 음악을 매개로 만나 서로를 구원한 이야기였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예술은 출신이나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